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봉영입니다. 앞에 세 개 발표는 인류의 문제, 세계의 문제, 그야말로 거시적인 이 바다의 문제를 이제 다뤘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바다 역사의 문제를 다루는데 저도 엄청나게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그 흐름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엄청난 거시적인 그런 발표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발표하는 거 보면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 긴 시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바다의 역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20분 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반도가 가지는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까지 주로 이제 연안을 따라서 항해를 했던 바닷길의 문제,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시대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 황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해양 실크로드와 연결되는 시대에 우리 한반도의 상황,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 갑자기 잘 나가던 바다의 역사가 위축되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해금의 시대, 오늘날 또 다시 좀 상당히 잘 나가는 해양의 시대를 맞이한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물교류라고 하는 것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데에서 보충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 비싸게 팔아서 하나의 그 상생 상보의 경제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문명사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 바다는 그러한 문물 교류의 압도적 통로였다. 근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근대의 경우는 더 그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경우 75% 이상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쪽이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99.7%의 문물 교류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역사, 바다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위치가 한반도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그 반도를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비하를 해서 열등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문명의 탄생 그리고 꽃피우는 그러한 거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례를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이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과 바다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반도를 보자. 해양사는 바로 이러한 반도적 성격론의 입각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국시대까지 연안해로의 시대, 그리고 더 큰 바다로 나가고 더 큰 바다로 나가고, 이게 해양의 어떤 인식과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하나의 역사의 순행의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선시대처럼 역행의 시대도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리적 주권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들의 집단적 인지, 선택,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해로를 통해서 서로 문물 교류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시대인데요. 이러한 연안해로는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데, 동아시아, 유럽에는 이제 지중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쪽은 하나의 동아시아 지중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제 중국 대륙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연안해로, 이거 덮고 하겠습니다. 연안해로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지점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대륙과 바다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아주
여실히 잘해줬던 때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빨간색이 하나의 간선 회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초록색 동해안을 거쳐서 남해로 잠깐 나와서 일본 열도로 가는 이게 이제 하나의 부선로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편의상 이 한반도의 바닷길을 기준으로 해서 서해와 남해를 통과하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빨간색의 루트를 서남의 연안해로, 그 다음에 이제 동쪽과 남쪽을 통하는 것을 편의상 동남의 연안해로,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명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간선 해로인 서남의 연안해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고조선 대동강유역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대에, 중국의 지난 시대에 남쪽의 한이라든가 외와 연결시키는 그런 중개 무역을 통해서 강성해지죠. 너무 강성해지니까 한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공격을 해서 고조선을 1년 동안 공격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핵심 자리에 낙랑군을 설치하고 그 주변부에 뭐 현토, 임둔, 진번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만은 나머지 3개군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철폐를 해버립니다. 낙랑군만 421년 동안 지속시켜요. 이 421년 동안 낙랑군이 지속되면서 동아시아의 서남의 연안해로 이것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출장소 역할을 했다. 근데 이 중국의 왕조가 한나라, 신나라, 후한, 그 다음에 삼국시대로 되면서 위나라, 그 위나라가 이제 진나라로 이렇게 교체되는, 그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 교체되는 그런 와중에서 출장소인 낙랑군은 건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역할을 이제 고조선에 들려서 낙랑군이 하게 되고요. 후한에서 삼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요동반도에 공손씨라고 하는 세력이 하나의 그 패권을 잡게 되는데, 이 공손씨가 낙랑군을 관리를 하면서 이걸 보강합니다. 그 남쪽에 3세기 초에 대방군을 설치해서 이제 출장소가 2개가 있어서 하나의 쌍푸 체제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위에 압록강유역에서 고구려가, 한강유역에서 백제가 일어나면서 이걸 공격을 해서 결국 낙랑군과 대방군을 쫓아냅니다. 이 낙랑군은 421년 만에, 그 다음에 대방군은 한 100여 년 만에 결국 축출이 돼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압록강에서 일어난 고구려와 한강에서 일어난 백제가 서로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면서 이 서남의 연안해로가 꽉 막혀버린 불통의 사태가 생기니까 이 부차적인 그런 통로인 동남의 연안해로가 활성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신라가 이제 깜짝 부상을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미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아무튼 4세기 전반에 낙랑 대방군이 축출된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가 서남의 연안해로를 가지고 싸우다가 불통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나비 효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포항에서 형산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경주에서 울산만으로 이어지는 태화강으로 연결되는 동해와 남해를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낙랑 그 금관가야까지는 이 신라와의 관계가 가능한데, 그 금관가야의 서쪽 세력은 소외되다 보니까 이른바 포상팔국의 난, 이런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고 생각이 듭니다. 왼쪽의 지도는 그 고구려와 백제가 치열하게 싸우는 낙랑 대방군의 땅을 가지고, 오른쪽은 새로운 동남해안의 루트가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그 북방의 문물이 신라를 통해서 금관가야까지, 김해까지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몇 가지 유물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와의 대결은 백제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백제의 근초고왕이 먼저 이 한강유역에서 외로 통하는 남부 서남의 연안해로를 개통합니다. 이제 가야 세력을 이제
포섭을 하고 전라북도 지역의 연안 세력을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말을 듣지 않는 해남의 어떤 그 친미다래라고 불리는 이 백부만 세력을 그 무력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밑을 이제 369년에 이제 개통을 하고 그 2년 후에 고구려와의 군사 대결에서 고구려의 왕을 전사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이듬해 372년에 여기 동진 지도상에 나왔듯이 동진까지 연결시키는 연안해로의 패자가 되고 그것이 이제 근초고왕 근구수왕 때까지 진행이 되죠. 고구려와 신라는 이제 동남아 연안해로에서 그 재미를 보던 게 이제 상실되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손을 잡고 백제를 압박을 가하는데 백제는 또 침류왕이 갑자기 죽는 그런 사태. 일단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구려는 광개토왕이 나오고 장수왕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패자가 되니까 신라와 백제가 나자동맹을 잇따라 그 맺게 되고 그 나자동맹의 핵심 인물인 계루왕을 또 이제 그 장수왕은 죽이고 또 나자동맹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장수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백제의 시대로 넘어가는 듯 했는데 이 성왕이 또 이제 신라에게 전사당하는 그런 우여곡절. 신라는 굉장히 잘 나가게 되죠. 지증왕이 동해로 해서 우상국까지 가고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합병해서 남해안으로 진출하고 진흥왕이 한강 하류와 당항성 지역까지 진출해서 서해안까지 장악하는 서해 남해 동해를 장악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이 고구려와 백제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7세기에 그야말로 내후위안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장기간 동안 연안해로는 불통의 상태, 몇백 년 동안 불통의 상태에 빠지고 대륙, 반도, 열도를 이어주는 문물교류는 결국 불통의 상황에 빠지고 그런 고통을 겪게 되니 이제 그 전쟁은 삼국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동아시아 대전으로 이제 폭발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668년 그 당 고종이 소정방에게 황해 횡단을 명하게 됩니다. 그 지도에 그 루트가 됩니다. 덕적도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군산으로 이제 상륙시키는데 연안해로로 나당연합 어떤 세력이 연결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이 13만 대군을 이제 황해를 횡단시키는 그러한 비상한 작전을 쓰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고 다시 또 이제 그 루트를 계속해서 군사 루트로 활용이 되면서 일상적인 항로가 된다. 황해를 횡단하고 사단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길들이 생기게 되죠. 당나라와 신라가 이제 마지막에 붙었는데 문무왕, 신라의 문무왕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수송선 말하면 수송선 70여 척을 격파를 해버리니까 내려오던 육군이 후퇴를 합니다. 이게 수송, 보급, 해군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상륙이 저지당하니까 결국 해전의 승리였다. 나당 전쟁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2년 후에 문무왕이 국가 최고기관으로 선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 전쟁 중에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전쟁 후에 설치한 것은 앞으로 올 평화의 시대 해상 문물 교류에 대비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이제 9세기 전반에 이 기록에 보면은 신라선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그 기록이 나타나는 시점이 장보고의 활동 기간입니다. 장보고의 활동 기간은 이 지도에 나타나듯이 청해전을 중심으로 해서 영산강, 흑산도 뭐 이런 일대 그리고 이제 직접 무역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청자 생산단지까지 이제 그 조성을 하게 됐죠. 바로 그러한 장보고의 유산을 계승한 게 바로 왕건이다. 말하자면 문무왕의 선부, 그것을 배경으로 한 장보고의 활동, 장보고의 유산을 계승한 왕건, 그가 이 건국한 고려는 그야말로 해양 강국으로 발전해 나갔다.
몇 가지 사례만 여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유규보의 시, 거기에 보면은 조수가 들고 나니 오가는 배의 꼬리가 이어졌구나. 아침에 이곳을 떠나면은 한낮이 안 돼서 저기 남만 동남아까지 갔다. 이건 이 배는 이 육지를 달리는 준마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그 노래를 예성강의 어떤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고려도경이라든가 신안산이라든가 지금까지 이 수몰선 중에서 14척 중에서 12척이 고려시대의 것이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가장 잘 나갔던 시대가 고려시대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이 몽골과 40여 년 동안 버텨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섬을 이용해서 바닷길을 활용한 것입니다. 도서해양 전략이죠. 진도에서 삼별초의 도서해양 전략,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 이 도서해양 전략으로 40여 년 동안 이제 버텨낼 수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몽골과 타협하고 몽골의 정치 간섭기에 접어들면서 결국 도서해양 세력은 탄압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섬들을 다 비워버리고, 그 섬들이 왜구들의 하나의 거점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왜구가 극성하고 도서해안이 황폐되었다. 되게 흔히 왜구가 오니까 섬을 비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인과관계를 또 반대로 봐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조준의 상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선 개국 공신 중에 한 명인데, 개국 3년 전에 올렸던 상서에서 섬과 연안을 지켜서 백성들의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룹들과 이제 무장 세력이 만든 게 이제 조선인데, 조선의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척살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척살하고 왕위 오른 태종이 공도의 정책과 그 다음에 해금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태조 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종, 세조, 성종으로 이어지면서 공도와 해금 이런 부분들을 더욱 강화해 나갔죠. 결국 해양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그 틈새로 왜구가 들어오고 그 임진왜란이 터지고, 이순신의 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수송 보급로를 차단한 것이죠. 이게 신라가 나당 전쟁기에 당군의 상륙을 저지했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이 활용했던 것은 섬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삼별초의 도서해양 전략을 이제 연상시키는. 근데 이런 전쟁의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해금 정책은 더욱 더 강화해 나갔다. 그게 하나의 이념적인 문제가 작용을 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17세기에 명을 통해서 청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이 제한적으로 들어옵니다만 정책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쌓여서 18세기 정조 때 개혁개방 정책을 이제 추진해 나가면서 천주교도 또 늘고 그러는데, 정조가 급소하면서 또 이제 반동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도 정치권자들은 이 반청에서 이제 친청으로 해서 이 청국에 대한 사대로 전환을 하는데, 그런데 이 청이 무력화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 1863년 흥선대원군이 나서서 다시 한번 이제 그 개혁 개방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수구 유림들에 의해서 결국 사면초가에 몰리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동으로 치닫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든가 신미 양요까지 그런 일련의 이제 사건이 또 이제 대원군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신미 양요 직후에 척화비를 전국에 이제 세워서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반동의 방향으로 가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쇄국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해금 입구로 쇄국이죠. 결국 그 흥선대원군은 그 유림의 상소로 쫓겨나고,
이 고종이 친정 체제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유림들의 생각하고는 달리 개화 방향으로 나가고 결국 그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하고 맙니다. 다원적 조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결국 개항 이후에 청국과 일본이 이제 각축을 벌이는데 결국 청일전쟁 여기 풍도 해전으로 결판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 그 과정에서 조금 여유를 찾게 돼서 3단계의 중립화 노력을 합니다만은 결국 러일 전쟁 그것도 이제 뭐 해전으로 다 결판이 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이제 그런 수순을 겪게 되죠. 일제 강점기 우리는 이제 독립운동사라든가 친일 세력이 누군가 이런 걸 색출해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식민 통치사의 어떤 시사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일제가 목포를 중시한 이유 바다로서 동아시아를 이어주는 지점에 주목했을 거다. 이런 그 식민 통치사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9세기 장보고의 청해진 체제의 구상을 연상시키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문제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력은 뭐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사이 7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폐쇄와 개방의 차이다. 개방의 상징은 바다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우리 남한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은 계속 개방으로 쭉 갔던 것이 아니라 폐쇄의 어떤 그런 독재로 해서 만들어낸 경제적 성장이 오히려 폐쇄를 극복하는 그런 우여곡절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리적 조건 속에서 한국인의 해양 문명사적 DNA가 새삼스럽게 발동한 것인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려고 하는 구성원의 집단적 선택과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반도인에게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